유럽이 덥습니다. 겨울인데 덥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의 스키장들은 눈이 없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빌바오는 아예 섭씨 25도를 기록합니다. 영국의 BBC는 독일과 프랑스, 우크라이나에서 1월 기온 최고치 기록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겨울이 아닙니다. 겨울은 겨울인데 겨울 같은 겨울은 아닙니다. 네, 물론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기후온난화의 후폭풍입니다.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의 표정은 걱정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도합니다. 에너지, 가스 걱정을 덜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유럽이 에너지 위기 걱정을 덜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그동안의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하고 평소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2021년 12월 수준.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벌어진 전쟁이 계속되고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던 파이프라인은 정상화되지 않았지만 가스 가격은 이렇게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아서 유럽 각국이 걱정했던 에너지 걱정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유럽 가스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국제 유가도 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북해 브렌트유, 북미 텍사스산 중진유, 두바이유 할 것 없이 모두 유럽의 날씨 외에 또 다른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겨울 날씨가 따뜻해도 에너지를 적게 쓰지만 물건이 안 팔려서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도 에너지는 절약됩니다. 사실 우리는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난립니다. 가격도 비싸고 또 오히려 최근에 더 비싸졌습니다. 그동안 충격을 우려해서 올려놓지 않았던 가격이 이제야 반영되고 있고 그래서 국제 가격과 우리 가격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에너지 가격 떨어진다는 추세에 다가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셨듯 추세 자체는 분명합니다. 에너지 가격의 추세가 달라지고 그래서 지난 2년간 세계 경제를 힘들게 했던 물가, 바로 이 물가 문제가 더 잠잠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당장 1분기 공공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움을 겪긴 하겠지만 1분기가 지나면 4%, 상반기 지나 하반기가 되면 3%대까지 내려갈 거라고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로 금리 인하를. 금리 이제 올리는 걸 그만두는 수준을 넘어서 인하를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 다음 아니면 다다음 회의에서 미 연준이 비둘기 같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지표가 그래도 된다는 상황 아닌가 하는 바로 이 기대 말입니다. 올해 경제 이야기를 글로벌하게 폭넓은 시야로 전망해보려고 KBS 연초 경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금리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대에는 배반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마음 때문입니다. 심리 이야기 같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통화 정책 결정의 본질에 닿아 있는 속성에 대한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아다시피 세계 금리는 이 사람이 결정합니다. 미국이 결정하고 세계가 따르는데 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 결정 방향의 변화는 파월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는 비둘기로 명성이 높습니다. 비둘기, 경기 생각해서 금리 낮추기를 좋아하고 올려야 할 때도 적게 올리자고 말하면 그게 비둘기입니다. 그 반대면 매파라고 합니다. 파월이 비둘기인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우선 물가가 본격적으로 치솟기 시작하던 지난 2021년 중반 이후 물가는 일시적으로 오를 뿐이라며 좀 올라도 금리 인상은 하지 않고 인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동안 판단 착오였어. 금리를 좀 올려도 될 것 같다라고 선언한 바로 그 시점에도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에도 한두 번 제한적으로 올리면 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의 의장이 물가 전망에서 통화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바로 그 전망에서 틀린 겁니다. 비둘기인데 틀렸으니 틀린 비둘기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런 틀린 경기 전망은 지난해 2022년에도 내내 계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도 올해 기준금리 상단을 1%라고 봤고 전쟁 개시 뒤인 3월에도 2%로 봤습니다. 고작 2%. 그러나 물가는 계속 치솟았고 전망은 계속 수정됐습니다.
6월에는 금리 상단을 3.5%까지 급하게 높여 제시하더니 9월에는 4.5%, 12월에는 5% 위로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면 바로 지금 화면에 뜬 이 기사를 참고하세요. 이렇게까지 틀리고 말을 바꾸는 연준 의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예측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우유부단한 연준, 그리고 무능한 파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파월은 또 유약한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파월은 현 대통령인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트럼프는 파월과 연준을 향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트위터상에서 쏟아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배짱이 없다, 센스도 없다, 비전도 없다, 이 정도는 점잖습니다. 끔찍한 대화 상대, 연준 미친 것 같다, 중국보다 더 큰 적이다, 최악의 적이다, 심지어 본헤드, 직역하면 뼈대가리, 멍청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왜냐고요? 재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고, 금리를 내려서 유권자들의 주식이, 부동산이 올라야 재선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급기야 해고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는데, 독립성이 생명인 중앙은행과 그 수장인 파월은 너무나도 곤혹스러웠지만 강한 목소리를 내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 와중에 경기가 아직 꺾이지도 않았는데 보험적 성격이라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때는 바이든에게 보조를 맞췄습니다. 파월의 연준 의장 연임을 바이든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파월은 연임 전에는 비둘기, 연임 뒤에는 매파가 됐습니다.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치 지도자 앞에서 온순한 연준 의장, 주가를 생각하는 시장이 앞서서 늘 먼저 행동에 나서는 의장, 시장은 늘 그런 파월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금리를 조만간 내리겠다라고 시사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물론 그래 보이지만 시작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그럴 리는 없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서번즈, 닉슨 대통령 시절의 연준 의장을 역임한 바로 이 남자입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긴 연준 의장은 많습니다. 그린스펀, 태평성대를 누린 운 좋은 연준 의장으로 폴 볼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기록돼 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경기를 일단 완전히 침체시킨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 폴 볼커입니다. 버냉키는 금융위기를 해결한 소방수입니다. 여기까진 나름 성공한 연준 의장입니다. 그리고 늘 이 성공한 이름들의 끝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하나 호명됩니다. 그게 바로 이 아서번즈입니다. 아서번즈, 최악의 연준 의장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 연말 최종호에서 번즈가 중앙은행 제도 실패 상징처럼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연준의 거대한 안티히어로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앞에서 나약했고, 그래서 경제를 재앙으로 몰고 간 나약한 리더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 이미지 뒤이은 연준 의장 폴 볼커와 결정적으로 대비됩니다. 번즈는 친구인 닉슨이 재선을 위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해주기를 바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걷잡을 수 없어졌지만 연준이 월스트리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가 유약한 연준 의장으로 역사에 남아버렸습니다. 반면 후임인 볼커는 기준금리를 20%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물가를 잡았으니까 히어로가 됐습니다. 번즈는 결국 잘못된 판단의 대명사, 안티 히어로가 된 겁니다. 단순히 금리를 낮추면 번즈처럼 실패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보입니다. 당시 상황 속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래프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 지금부터 잠시만 화면에 집중해 주시죠. 파란 선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실효금리입니다. 녹색은 소비자 물가, 그 중에서도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식품, 에너지, 재외 지수입니다. 변동이 심한 에너지 식품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물가 흐름이 더 잘 보인다는 의미에서 근원 물가라고도 불리는데, 스티키 프라이스, 끈적끈적한 가격이라고 표현할 만큼 일반 물가 지수보다 더 느리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우선 번즈가 금리를 안 올려서 최악의 인물이 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번즈야말로 물가에 앞서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렸고 물가보다 더 높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프만 보면 오히려 볼커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오래 버티었느냐입니다. 번즈는 기준금리를 13% 수준까지 끌어올리긴 했지만 근원 물가가 최정점을 찍기 전에 기준금리를 먼저 급격히 내렸습니다. 근원 물가가 아닌 헤드라인 물가가 떨어지자 물가가 잡혔다고 생각해 금리를 서둘러 내린 겁니다. 볼커는 이 점에서 달랐습니다. 근원 물가가 정점을 찍은 뒤에도 금리를 더 올렸습니다. 꺾일 듯 하던 물가가 안 꺾이자 금리를 무려 20% 수준까지 잡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가 떨어진 뒤에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려두었고 물가가 완전히 떨어진 뒤에도 금리를 물가 아래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번즈가 반면 교사하고 볼커가 가르쳐주는 물가 관리의 핵심은 인내심입니다. 물가가 확실하고도 영구적으로 안정됐다고 확신할 수 있는 시점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는 바로 그 인내심인데 파월의 처지를 좀 더 살펴볼까요? 그럼 이 그래프를 봐야 합니다. 파월도 틀림없이 보고 있을 이 그래프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급 충격이 유발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게 만드는 인플레이션 앞에서 전임자들의 데이터를 뻔히 보고 있는 파월은 우선 자신이 두 선배 의장보다 늦었다는 걸 알 겁니다. 사실 파월은 세 사람 중 유일하게 근원 물가 오름세보다 뒤처져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물가 수준보다 기준금리 수준을 더 높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아서번즈조차도 물가보다 기준금리를 더 높게 올렸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물가를 못 잡았죠. 보기에 따라선 파월은 금리를 번즈만큼도 못 올린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이제 금리를 그만 내려달라는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넘쳐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물가가 잡혔는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물가와 함께 연준이 경기 둔화의 신호로 활용하려고 하는 고용지표, 실업률, 신규 취업자 수가 충분히 나빠졌다는 신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는 증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이 만약에 지금 섣부르게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치솟으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대가는 가혹할 겁니다. 아서번즈처럼 물가를 잡지 못한 무능한 연준 의장, 대통령과 시장의 눈치를 보다가 정작 연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연준 의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실존적인 그리고 고독한 결정의 순간이겠습니까? 사실 번즈는 무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억울할 수 있어 보이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이 지점을 지적해 보였습니다. 우선은 번즈는 금리를 13%까지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지적합니다. 불운하게도 물가가 그보다 더 치솟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후임인 볼커는 이 13%는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전임자의 실패를 통해 알았고 그래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충격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번즈도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데이터가 불운했다. 1975년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가 연율로 10% 크게 감소하고 인플레도 꺾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번즈는 그걸 보고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틀린 데이터로 판명됐습니다. 나중에요. 사실 GDP는 그리 많이 줄지 않았고 인플레는 지속됐던 겁니다. 데이터의 오류가 번즈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번즈는 물가를 잡았다라는 논리도 있습니다. 번즈 재임기에 닥친 오일 쇼크는 1차 오일 쇼크. 1973년에 왔고 번즈 임기 내에 마무리됐습니다. 바로 번즈가 금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즈의 임기는 1978년 1월에 끝납니다. 그때까지도 물가는 다시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6% 정도여서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니긴 했지만요. 여튼 물가가 다시 급하게 오른 것은 번즈 임기 뒤입니다. 2차 오일 쇼크로 1978년 번즈가 그만둔 뒤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2차 오일 쇼크로 인한 충격이 번즈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과학적으로 변호해 줘봤자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변호를 해도 번즈는 영원히 중앙은행 실패의 상징으로 자리할 뿐입니다. 물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고 또 물가가 완전히 안정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금리를 더 내려버린 죄는 역사의 법정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자, 연준 의장도 사람입니다.
그 역시 이런 역사의 법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월은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파월이라면 금리를 빨리 내리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끝없이 의심해야 할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치솟은 물가 확실히 잡았나? 데이터는 도저히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실을 증명하나? 혹시 물가가 어떤 충격을 받아서 다시 치솟아 오를 가능성은 없는가? 그러니 당장 에너지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물가가 안정되는 지표가 보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추세 반전의 초입에 불과합니다. 금리 정책을 급격하게 변동할 시점이 전혀 아닌 겁니다. 중앙은행 실패의 전당, 아서번제 옆자리에 앉을 생각이 전혀 없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파월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생각하는 여러분, 당신들이 기다릴 저금리는 아직 저 멀리 있습니다. 이상 날씨에서 시작해 에너지 가격 그리고 미국 연준의 역사와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프로 이어진 연초경제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